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와 서해상의 해상 완충 구역 내로 25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합참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면서 도발 중단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서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이 석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독감에다가 역류와 호흡기 질환도 유행하고 있어서 올겨울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도 퇴출될 전망입니다.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못 쓰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또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서해상으로 100여 발, 그리고 11시부터는 동해상으로 150여 발을 쐈는데 이 낙탄 지점은 해상 완충구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군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나흘 만에 다시 동서해상에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어젯밤 10시쯤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에 100여 발, 11시쯤엔 강원도 장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은 9.19 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정한 동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는데 지난 14일 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사격을 한 북한이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이번 도발은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19 군사합의엔 대규모 군사훈련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포격은 이례적으로 지난 16일에 시작한 중국 공산당 대회 3일차에 벌어졌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3년임을 확정할 예정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반응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합참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며 한미 공조를 통해 동향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단은 그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것을 야권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어제까지 감정 싸움이 이어진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발단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낸 걸 강조하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은 겁니다.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전 국감에서도 기 의원이 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건 NLL 아닙니까? 여기에 박범계 의원까지 끼어들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오전 한때 감사가 파행됐습니다. 그러면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왜 자꾸 끼어드세요?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 의원과 설전을 벌인 조 의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연 이틀 소환한 뒤에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13일과 14일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원이 구속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았다며 전격적인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은 또 다른 윗선인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당시 최종 의사결정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서면 조사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같이 여행까지 다녀온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라며 기소했습니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으시죠? 부인하는 입장이죠. 공선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 재판에선 이 대표 발언이 질문에 대한 소극적 발언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 발언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 전 TV토론에서 형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적극 공표한 게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와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만쪽, 20건 분량의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내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무력 도발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9.19 합의를 또 위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이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당 대회 기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 예상하기로는 이 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자, 포 250여 발을 쏘는 도발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중국의 이런 전단대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까지의 있었던 전례인데요. 예. 이런 전례를 깨고선 오늘 새벽에 북한이 다시 포를 발사했죠. 그래서 그 사실만 본다면 9.19 합의 위반이라는 점이 저희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만 북한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무리한 도발을 이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김정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는 안보 관련해 특히 태평양 지역의 안보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고 예.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원칙론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또 중국과 대만과 대비해서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또는 내지는 이런 태평양에서 미국 중심으로 된 안보 강화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을 이렇게 무력 도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도발을 9.19 합의 파기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면서까지 도발을 계속했을 때 한국이 이에 대응하게 되면 한국도 9.19 합의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위반 사례를 좀 세어보니까 9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9.19 합의 위반 건수가.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방금 민현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9 합의를 우리도 이제 깨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파기를 좀 유도하는 그런 도발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합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예를 들면 이제 대선 기간이나 이 이후에 뭐 원점 타격이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한 또 대응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중 그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포격 이런 걸 또 이 지금 방사포까지 이렇게 삼중 도발을 같이 하고 이런 이유는 예. 그만큼 이제 이 남한 정부에 대한 우리는 당신들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2017년 모라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핵 그 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5년이 지난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의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한 북한 입장에서의 미국을 향한 또 메시지를 내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 그래서 7차 핵실험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런 정세까지 왔는데 이런 이제 군사적 대결의 강대강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외교 역량을 모아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이게 북한에 대한 전략이 가능한 대응을 안 한다는 건데 이 대응을 안 하는 이런 전략을 가해서 결국 핵이 또 더 개발되고 더 투발 수단도 더 개발되고 또 소형화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더 적극적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 우리도 뭐 9.19 합의를 뭐 이렇게 뭐 지켜주지도 않을 거 우리도 좀 파기를 하고 강하게 이제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9.19 합의를 북한이 파괴했을 때 합의를 파괴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맞대응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위험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9.19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전면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강경 기조보다는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든 평화를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전략은 유지하되 미국과의 그 안보 협력이 더 강화를 중요하는 것이 낫지 않은 방향인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이런 9.19 합의 파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뭐 핵 공유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 사실은 물밑 작업이나 그 이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안보 공조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안보 공조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변국과의 안보 공조하는 것을 이상한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공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니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과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다녀온 서욱 장관에게 바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전직 장관에게. 긴밀히 협조했는데 수사 의뢰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친정권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공직자에게 무슨 라인이라든지 무슨 사단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라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는 친정권 검사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6월에 이제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겁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서해에서 우리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어제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을 마치 없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를 탄압하고자 하는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자꾸 몰아가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이 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밈스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한 합참 보고서에서 월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월북했다라는 보고서를 쓴 그런 보고서를 쓰도록 하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에서는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갖다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지 없는 사실인 것처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왜 자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냐는 프레임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무고하게 무참하게 살해된 이 사건은 그럼 어디 가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되느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그 두 전직 장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자, 이런 표현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의 이제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이라서 뭐 증거인멸을 위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또 이분들이 다 그 공식적인 직함을 가졌던 분이라서 도주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이례적이고 좀 너무 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특수정보를 실제 조사했느냐 여부거든요. 이제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과연 국방부의 특수정보를 압수수색했느냐 그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했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그 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삭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본은 다 있는데 그 과정에 전파하는 내용, 전파의 범위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자료의 삭제 같은 건 당연히
이게 보안 문제 생각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예. 이제 상황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축소 은폐한 것처럼 또 뭔가 사실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이 문제 핵심은 국방부에 있다고 하는 그 특수정보를 열람 청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 이처럼 이 국가의 그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검찰 동원해서 이렇게 북풍몰이처럼 이렇게 해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놓고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면서 파행이 잠시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기동민 간사님 이거 조정은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박범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더 크게 합니까? 어떻게 다른 의원들한테 정의롭지 못하니 뭐 자격이 없다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윤석열 때문에 최고 사과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이건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의원님한테 그런 거 저보다 정의로우세요?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으로서 양심이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제 있었던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이 질의 중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설전이 이제 어제까지 이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기동민 의원의 표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동민 의원의 표현은 어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어떠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사과가 아니지 유감 표명을 했다. 그랬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발언 때문에 한 번 또 뒤집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치가 어떤데 그런 김정은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민적으로 공분을 한번 샀던 적이 있는데요. 어제 발언 속에서도 기동민 의원이 굳이 김정은이 사과했다 또는 뭐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능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유감 표명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최고 존엄이라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서 굳이 그 앞에 수식어를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칭을 하는구나, 존중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뭐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에서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요.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이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냥 수긍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또 한 번의 조정훈 의원에 대한 모욕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기동민 의원이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이었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 최고 존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머와 위트를 좀 섞어서 말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약간의 반은 조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 최고 존엄은 거의 사과를 안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일성 주석 시절에 보면 8.18 도끼 만행이 있을 때 당시에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쭉 없었는데
아마 김정일 위원장도 거의 사과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은 거의 사과도 안 하고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를 한 데는 그만큼의 북한에 뭔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한 이야기인데 그 표현까지를 이제 문제 삼으면 그야말로 이제 이 여유가 없는 거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 시대 정신 그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이 당의 대표이면서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본인의 이제 정치적 거치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적 욕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분이 갑자기 이걸 지적하면서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사위 국정감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억지 기소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 반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고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사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를 아예 빼버려가지고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가지고 뭔가 아예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지검장님, 그 검찰의 칼이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쓰여져야 된다. 뭐 일반론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김건희 여사 혹시 한 번이나 소환해 보셨습니까? 그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더 이상 늦어지고 뭐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기소를 못한 이유는 다른 하나겠죠. 소위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기소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제는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표 측은 이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보셨지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 뭐 이렇게 뭐 자신감을 보인 것 같아요. 뭐 검찰에서 그죠? 재판까지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대선 후보였으면 현재 제일 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게 만들지 못했겠죠. 근데 이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측근이라고 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서 이것이 강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냐 문제인데요. 뭐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뭐 저희가 정치권에서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도 다 찾아낼 만큼 많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모를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느냐라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이 지금 증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이미 9월 달에 한번 단독 기사로 나온 적도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의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용도 부지를 통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얻은 것이 과연 정말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성남시 시장이었죠.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역개발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후자 쪽에 더 기울어지는 증거 자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두고도 이제 뭐 소환 한번 하지도 않았다. 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검찰의 어떤 이 수사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독재 정권 시절에 뭐 권력의 개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 수사에 검찰이 동원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를 통한 대화의 정치를 해간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일종의 독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당 또 강대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전 정권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87년 제6공화국 탄생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자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이 재판에 넘어갔던 사안도 허위사실 유포인데 하나는 사람을 얼마나 아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고요. 얼마나 잘 아느냐, 더 깊숙이 잘 아느냐, 대충 아느냐 이런 주관적 판단이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정언으로 나와가지고 당시 국토부 이런 압박이 있었다. 이게 압박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주관적 공무원들이 판단을 전한 건데 이걸 선거법의 허위사실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물론 그거에 대항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이제 야당의 당대표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의 이런 정면 충돌로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요, 정말 해외여행까지 같이 다녀온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면은 아래 주변에 이제 관심이 없는 정말 몰랐다면 주변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건 상당히 이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알긴 알지만 잘 몰랐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있다. 또는 뭐 이렇게 같이 동행했지만 그냥 공무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를 이제 주관적 판단까지를 그것을 재단하는 일은 검찰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증거 뭐 이렇게 한 번 만난 사이인지 10번 만난 사이인지 따라서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번, 4번 만나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3번까지 만나도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재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도 좀 보겠습니다. 이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자,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자료 요구와 관련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공정하게 정리. 위원장 협박하는 건 지금.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질의를 뭐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취임 100일밖에 안 된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4년 도정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도덕성의 우려를 그만하지 말아요, 진짜. 저는 김동연이고요. 제 식으로 우리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정과 관련해서 자, 뭐 현직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와 있는데도 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전 지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동연 지사도 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국감은 지방선거 6월 1일에 치러지고 그리고 새로운 지사가 왔지만 사실 이번 국감은 지난 도정에 대한 국감인 건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국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결산 국감의 형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곤혹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당시에 경기도 도정에 대한 국감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3라운드가 된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12월 달 권력이 교체되고 국감이 되면 1년 정도에 이제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5개월 만에 돌아온 국감이다 보니까 이 권력 교체기에
이 정권의 이제 두 개가 다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예. 이게 유례가 없는 정치 대결 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가 좀 이 부분에도 좀 각성을 하고 어려운 민생의 국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24일까지는 국감이 그럴지라도 정말 남아있는 한 달 이상의 그 기간의 예산, 민생 예산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메타뉴모라는 급성 호흡기 질환까지 번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18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33,24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15배 많았습니다.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 이상 많았던 건 지난 7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만에 더블링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증가하는 흐름도 5일 연속 계속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면역력 저하로 12월 초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론 독감과 메타뉴모 등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뉴모 바이러스 입원 환자의 경우 3주 전보다 63%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메타뉴모는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만으로 감기와 구분이 어렵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증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보신 대로 감소세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한두 달 뒤에 다시 큰 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독감까지 일찍 유행을 하면서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제 뭐 숫자상으로는 더블링 현상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더블링 현상이 맞습니까?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더블링이라고 그러면은 뭐 지금 최근에 유행했을 봄이나 네. 여름 때는 하루가 지나면서 막 2배씩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 주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월요일 수치하고 화요일 수치,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수치에 비해서 화요일 수치가 3배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월요일 수치라는 건 항상 일요일 날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월요일 숫자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전 주의 월요일과 그 이전 주의 월요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글날과 개천절 예. 연휴가 껴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화요일 날 숫자를 같이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 뒤를 비교한다면 3만 명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은 어제 오후 9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도 28,000명으로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중 효과를 봤을 때 주중에는 약 3만 명 정도에서 주말로 가면서 줄어들면서 네. 주말에는 약 10,000명 정도 해서 토탈로 봤을 때는 주간 일평균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는 24,233명, 지난주에는 23,378명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약간 증가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감소 추세가 없어졌다. 약간의 정체 추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증가 추세다 뭐 더블링이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네.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에는 250명이었는데 하루 평균 네. 지난주에는 314명이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사망자 수도 21명이고 이전 주에는 26명이었기 네.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 아마 이것이 거의 최저 수준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염 예. 재생산 지수도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네.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염 유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추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초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유행의 규모이겠죠. 아마 대유행은 아닐 겁니다. 예. 이번 7, 8월에 있었던 이런 유행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감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전체 면역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거나 입원하는 환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3,800만 명이 면역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하는 건 네. 굉장히 과도한 추측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2,450만 명 정도가 올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거든요. 이런 자연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사 재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증상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자,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으로 방어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유행을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엔데믹 상황, 풍토병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겨울을 지나면서 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많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안정기이고 풍토병화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는 이제 그렇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뭐 현재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 메타뉴모라는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뭐 독감이랑은 좀 다른 질병입니까? 전혀 다른 바이러스죠.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들 모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재감염들이 돼서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나는 데 비해서 1세 이하의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엄마로부터 받은 이행 항체가 줄어들면서 자기가 만드는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느 시기엔가는 면역이 약한 시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하기도 감염, 즉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처럼 중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면역이 약한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어린이들에서 위험할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RSV라고 그래서 세포 융합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라는 것도 1세 이하의 아이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난 2, 3년간 유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자연 면역을 얻어서 가야 되는 것인 것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면서 이제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도 확산될 커질 것이고 그만큼 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올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 3년 동안 영유아들이 메타뉴모에 감염되지 많이 줄었다는 거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계속 쓰고 다녀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접촉 자체가 줄었던 것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굉장히 철저히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그게 좀 해이해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감염되지 않았던 자연 면역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높아져서 유행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고 우리 남반구 호주 등에서도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발생하고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독감에 걸린 환자 수도 계속해서 유행 순위를 넘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의료계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코로나 유행보다는 전체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감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진단 가능한 모든 진단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조기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소아나 또는 임신부, 또는 투석 환자 같이 이렇게 급한 응급실에서부터 그 골든타임을 꼭 찾아야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병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숙련 기술인들이 모여서 기량을 거르는 국제기능올림픽이 15개 국가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중반에 접어든 현재 우리 선수들 금메달 7개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회 시작을 알린 사회자가 한국팀을 호명하자 태극기를 몸에 두른 한국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기계 설계 캐드, 미장, 모바일 로보틱스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닷새 동안 33개 국가 대표 선수들과 금메달을 놓고 기술을 겨룹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1년 늦춰졌고 15개 국가에서 분산 개최가 결정되면서 준비에 차질을 빚었지만 목표 달성엔 문제가 없다고 우리 선수들은 자신합니다. 긴장돼가지고 좀 머리가 붓고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자신 있어요. 제 목표는 금메달이고 무조건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은 올해로
46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처음 참가해 모두 19번 종합 우승을 달성하며 기술 강국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올해 47개 직종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로 종합 성적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 달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12월 6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이후 노 장관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말 이혼에 응하겠다며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시진핑 시위를 벌이던 홍콩인들이 영사관 직원들로부터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빨간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끌려 들어가고 뒤에 있던 여성도 이렇게 멱살을 잡힙니다. 영사관으로 끌려갔던 남성, 다른 남자들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당했는데요. 피해 남성은 홍콩 출신 시위대로 지난 16일 영국 맨체스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 규탄 시위를 벌이다 영사관 직원 8명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은 자국 외교관사를 시위대가 위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滋扰分子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危及中国外交馆舍安全。 네, 영국 하원도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His Majesty's government is extremely concerned at the apparent scenes of violence at the consulat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Manchester on Sunday afternoon. 영국 맨체스터 경찰은 사건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영국 외교부는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폭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바리케이트가 쳐집니다. 잠시 후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는 공포탄을 쏟고요. 논란 시위대가 뒤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경찰은 이들을 제압하느라 연신 공포탄을 쏘아댑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곳 프랑스 파리입니다. 연일 열리고 있는 물가상승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 정유 공장이 마비됐고 전국적으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하루 동안 파업을 했는데요. 무법천지가 된 프랑스의 모습을 고물가에 신음하는 세계 각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거지? 이제 쉽게 유통이 되고 각종 불법 마약류나 뭐 모든 양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보신 대로 대한민국에도 마약이 전방위적으로 퍼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네, 앞으로는 음식 이름 앞에 흔히 붙던 마약이라는 말도 금지될 전망인데요. 산업부 윤재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이런 게 뭐 맛있는 음식 앞에 붙이는 뭐 일종의 뭐 고유명사 같았는데 뭐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가 대표적이죠.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 또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마약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웬만한 음식 앞엔 마약이라는 말이 다 붙었습니다. 우선 마약 옥수수와 핫도그가 있고요. 마약 짬뽕과 칼국수, 김치에서 뼈해장국까지 이젠 마약이 붙지 않은 음식 이름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마약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됐는데요. 네. 현행법의 제8조 8항을 보면 식품 광고를 할 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해약물 혹은 유해 물건과 관련된 표현 사용도
추가로 금지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가 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들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비중과 숫자가 지난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단어 속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경각심이 무뎌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밥과 떡볶이 등의 표현에서라도 마약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게 이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에 나선 경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마약을 금지 검색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이들 사이트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마약 베개나 마약 매트리스 같은 제품들이 수만 개씩 노출이 되곤 했었는데 네. 현재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란 명칭을 사용해 왔던 업주들로서는 갑자기 떼라고 그러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업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황당하다는 반응도 실제로 있었고요. 예. 10여 년 전에 마약 김밥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곳이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곳 김밥거리 상인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상인들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이게 관광지에는 마약 김밥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 그거 갖고 찾아오는지 사람마다 길에서 어떤지 모르지 우리 보고는 바꿀 수 있지 안 졌잖아 그 마약이라는 거 원래 꼬마 김밥이나 아니 유래 김밥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고물가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바꾸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들 입에 익숙해진 상호명을 바꾼다는 건 상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그 마약이라고 붙인 거지 이 집에서 마약이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네, 손님들 입장에서 직접 맛있다고 붙여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거고요. 근데 마치 이게 상인들 책임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마약이란 이름이 김밥이나 떡볶이 등 분식류에 주로 붙는데 이를 판매하는 건 영세 상인들입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간판과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 부담도 실제로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 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으로부터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도 네. 그랬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붙잡힌 마약 사범만 1,575명입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9%나 증가한 건데 이대로 간다면 역대 최다 인원을 올해 새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압수한 마약 물량도 5년 사이에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식약처가 검출된 마약 잔여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본 결과 우리 국민 1,300명 중 1명이 매일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은 사실 마약 청정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도 옛말이 된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그래서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예.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마약류 및 밀수 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나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와 유통, 투약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을 계기로 뭐 음식 이름도 이제 보다 건전하게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주 선수를 비롯한 한국 프로 골퍼들이 조금 특별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발달 장애인 선수들인데요. 아낌없는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행복한 동행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명의 선수가 나란히 서서 동시에 힘찬 스윙을 날립니다.
이날 최경주, 윤성민과 함께 시타식에 나선 선수는 다름 아닌 골프계의 우영우 이승민. 지난 7월 장애인 US 오픈에서 첫 우승을 한 뒤 올해 SK텔레콤 오픈에서 생애 3번째 예선을 통과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발달 장애인들과 투어 프로들이 2인 1조로 한 팀을 이뤄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러 선수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게스트로 나선 최경주는 경기에 앞서 세심한 코치는 물론 이따가 나갈 때 드립 좀 가지고 왼쪽 안 가게. 제자들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잘 견디면, 잘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네. 오늘 치다가 성질 난다고 막 치면 안 돼. 대회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강원도에는 잠시 겨울 같은 풍경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들 함께 보시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 일대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던 가을 단풍이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은행나무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 지역에도 얼음이 얼어서 어제부터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강원도 대부분과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에서는 평년보다 열흘 빠르게 올 가을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색깔이 예쁜 계절 가을이 너무 일찍 떠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4.9도 보이고 있고요. 파주는 0도, 대관령은 영하 0.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오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7도, 전주 17도, 대구 18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